3월 5일 미국 증시 마감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다우지수 780포인트 폭락. 이 숫자 하나에 수많은 투자자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시장에서 나스닥은 고작 0.26% 하락에 그쳤습니다. 다우는 1.61% 급락했는데 나스닥은 멀쩡했던 거죠. 같은 미국 시장을 다루는 지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 걸까요? 언론이 일제히 폭락을 외치는 동안 시장 안의 거대한 자금은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방향을 바꾸고 있었거든요. 다우가 무너지고 나스닥이 버텼다는 건 단순한 낙폭 차이가 아닙니다. 지수 계산 방식 그리고 자금의 이동 흐름, 이 두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지금 시장의 진짜 신호를 끝까지 놓치게 됩니다. 1896년입니다. 찰스 다우라는 한 남자가 신문사 책상에 앉아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눈에 파악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철도, 철강, 면화를 주도하던 12개 기업의 주가를 쭉 늘어놓고 평균을 냈습니다. 그게 바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의 시작이었죠. 1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미국 증시는 수천 개의 기업이 뒤엉킨 거대한 생태계로 진화했습니다. 그런데 다우 지수는 지금도 단 30개 종목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중 30개. 생각해보면 꽤 황당한 숫자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코스피에 상장된 800개 기업 중 딱 30개만 임의로 꼽아놓고 이게 한국 경제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빠진 코스피 대표 지수를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태어난 셈입니다. 물론 다우에 편입된 30개 기업이 허술한 건 아닙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골드만삭스처럼 미국을 대표하는 간판 기업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죠. 하지만 수천 개 기업 중 단 30개라는 제한된 표본은 복잡하게 맞물려 움직이는 거대한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체온을 정확하게 반영하기엔 근본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 다우지수 하나가 크게 출렁인다고 해서 미국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단정짓는 건 위험한 착각입니다. 130년 전 신문사 기자의 계산법이 지금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먼저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우지수의 진짜 문제는 종목 수가 적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계산 방식 자체가 더 근본적인 문제를 품고 있거든요. 다우는 기업의 실제 규모나 매출이 아니라 오직 주당 가격 하나만으로 지수 내 영향력을 결정합니다. 이걸 가격 가중 방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주가가 비쌀수록 지수를 더 크게 흔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주가가 $300인 A 기업과 $30인 B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B 기업의 실제 매출과 시가총액이 A보다 10배 더 크다면 어떨까요? 상식적으로는 B가 지수에 더 큰 영향을 미쳐야 맞습니다. 하지만 다우에서는 정반대입니다. 주가 숫자가 높은 A 기업이 B보다 10배 더 강하게 지수를 움직입니다. 회사의 진짜 몸집은 철저히 무시되는 거죠. 30대 직장인 김 대리가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이렇게 물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주식 액면 분할 한번 하면 지수에서 영향력이 뚝 떨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실제로 기업이 주식을 쪼개서 주가를 낮추면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데 다우 내 비중은 줄어버립니다. 애플이 2020년 주식을 4분의 1로 쪼갰을 때 애플의 기업 가치는 변하지 않았지만 다우 지수 안에서의 영향력은 대폭 줄었습니다. 회사가 더 커졌는데 오히려 지수에서 힘이 약해지는 기현상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이런 구조적 허점 때문에 다우 지수는 소수의 고가 주식 움직임에 지나치게 끌려다닙니다. 3월 5일 $700가 넘는 캐터필러와 $800를 웃도는 골드만삭스가 동시에 흔들렸을 때 다우 전체가 실제 이상으로 크게 무너진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고가 주식 몇 개가 흔들리면 지수 전체가 과장되게 반응하는 구조. 1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은 다우의 민낯입니다. 그렇다면 S&P 500과 나스닥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두 지수는 다우와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가총액 가중 방식입니다. 시가총액이란 쉽게 말해 회사의 실제 몸값입니다. 주가의 발행 주식수를 곱한 값이죠. 이 방식에서는 회사가 실제로 클수록, 즉 시장에서 더 높이 평가받을수록 지수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집니다. 기업의 진짜 덩치가 영향력을 결정하는 겁니다. 다우처럼 주가 숫자 하나에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는 거죠. 종목 수에서도 차원이 다릅니다. S&P 500은 이름 그대로 500개 기업을, 나스닥은 무려 3,000개 이상의 종목을 품고 있습니다. 다우의 30개와 비교하면 말 그대로 다른 세계입니다.
직장인 김 대리가 다우를 반장 한 명한테 반 전체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S&P 500은 반 전체를 직접 설문하는 방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정확한 민심을 반영할지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결국 같은 미국 시장지수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다우와 나스닥은 설계 철학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뉴스에서 지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차이를 떠올리는 것, 그게 시장을 제대로 읽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이제 3월 5일로 돌아가 봅시다. 다우가 유독 크게 무너진 이유, 이제는 감이 오실 겁니다. 가격 가중 방식이라는 구조적 특성과 고가 주식들의 동반 하락이 딱 맞아떨어진 날이었거든요. 당일 하락을 주도한 종목들을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굴착기와 건설 장비를 만드는 캐터필러는 주가가 $706, 월가의 대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835, 여기에 보잉까지 일제히 2~4%씩 무너졌습니다. 다우 안에서 가장 비싼 주식들이 한날 한시에 쓰러진 겁니다. 왜 이 종목들이 동시에 흔들렸을까요?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가 상승 공포가 시장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경기에 민감한 제조업, 금융, 항공산업은 유가와 물가가 오를수록 직격탄을 맞습니다. 거기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마저 후퇴하자 기관 투자자들이 이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팔아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김 대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 와닿습니다. 그는 캐터필러 주식을 들고 있었는데 유가가 오른다는 뉴스 하나에 주가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며 패닉셀을 눌렀습니다. 이런 매도가 수천 명에게서 동시에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784포인트 급락. 숫자는 컸지만 실제로는 고가 주식 몇 개가 만들어낸 착시였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날 나스닥은 왜 버텼을까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라는 구조적 이점이 나스닥을 지켜낸 겁니다. 나스닥의 핵심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은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이 아닙니다. 캐터필러처럼 기름을 떼서 굴착기를 돌리는 게 아니니까요. 중동 긴장감이라는 악재가 기술주에는 비껴간 셈입니다. 오히려 같은 날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 5% 가까이 상승하며 나스닥 전체의 분위기를 받쳐줬습니다. 브로드컴 하나의 상승이 나스닥 내 기술주 전반에 온기를 불어넣은 거죠. 시가총액 가중 방식에서는 이렇게 대형 기술주 하나의 움직임이 지수 전체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3월 5일의 지수 괴리는 단순한 낙폭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거대한 자금이 고평가된 가치주에서 빠져나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기술주로 조용히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선언이었거든요.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이 자금의 발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금이 왜 하필 지금 가치주에서 기술주로 이동하기 시작한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2026년 1월과 2월 시장에서 벌어진 극단적인 자금 쏠림 현상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빅테크 기업들은 AI 인프라에 수백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사들이고 데이터 센터를 짓고 클라우드 설비를 확장했죠. 그런데 투자자들 사이에서 슬슬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돈을 퍼붓는데 실제로 수익이 나기는 하는 건가? 기업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닌데 기술주 주가는 지지부진했고 지쳐버린 자금이 출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금이 향한 곳이 바로 월마트, 캐터필러 같은 전통적인 가치주였습니다. 김 대리도 그 흐름에 올라탔습니다. AI는 모르겠고 사람들이 마트는 계속 가잖아요. 이런 심리가 시장 전체에 퍼지면서 가치주들은 단 몇 달 만에 10에서 20%씩 급등했습니다. 반대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술주는 주가가 슬금슬금 밀리며 상대적으로 저렴해졌죠. 문제는 고무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반드시 튕겨온다는 겁니다. 가치주가 고평가 영역에 깊숙이 들어서고 기술주와의 밸류에이션 격차가 비정상적으로 벌어지자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으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월 5일의 자금 이동은 그 반전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반전의 방아쇠를 당긴 건 3월 4일장 마감 후 터진 뉴스 하나였습니다. AI 인프라의 핵심 기업 브로드컴의 1분기 실적 발표였거든요. 브로드컴이라는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이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AI 전용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AI 생태계에 보이지 않는 핵심 부품 공급자인 셈이죠. 이 회사의 실적은 곧 AI 산업 전체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체온계와 같습니다.
그 체온계가 이번에 펄펄 끓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29% 성장한 193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AI 관련 매출만 따로 떼어보면 무려 106센트 폭증한 8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던 수치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죠. 김 대리는 이 뉴스를 밤늦게 확인하고 생각했습니다. AI가 진짜로 돈을 벌고 있네. 바로 그 생각이 시장 전체에 동시에 퍼진 겁니다. 브로드컴 CEO는 컨퍼런스 콜에서 2027년 AI 매출이 100억 달러를 크게 웃돌 것이며 2028년까지의 메모리 공급망도 이미 확보했다고 자신 있게 선언했습니다. 이 발표 하나가 AI 수익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단숨에 걷어냈습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주식들이 일제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고, 나스닥은 다우가 무너지는 날에도 홀로 버튼에 힘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정반대의 신호가 가치주 진영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바로 코스트코의 2분기 실적 발표였습니다. 숫자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주당 순이익 4.58달러, 매출 696억 달러, 시장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고 전년 대비 9% 성장이라는 탄탄한 성적표였습니다. 보통이라면 주가가 올라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장 마감 후 코스트코 주가는 오히려 2% 넘게 떨어졌습니다. 김 대리는 이 장면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왔는데 왜 내리는 거죠? 사실 이게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 중 하나입니다. 주가는 미래의 기대치를 먼저 반영합니다. 이미 시장 참여자들이 코스트코의 호실적을 예상하고 주가에 충분히 반영해 놓은 상태였던 거죠. 막상 결과가 나와도 추가로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신호는 더 분명해집니다. 좋은 뉴스에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건 그 종목을 향한 매수세가 이미 바닥났다는 뜻입니다. 고평가 영역에서 호재까지 소화해버린 종목에 추가로 돈을 넣을 투자자는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차익을 실현하고 떠나는 자금이 더 많아지는 거죠. 코스트코 사례는 3월 5일 가치주 전반에 들이운 투심 냉각의 축소파판이었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주가가 내린다면 그 종목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이미 고점을 지났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비중 축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디로 향할까요?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사이에 끼어 있는 좁은 바닷길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고작 33km. 그런데 이 좁은 길목을 통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의 석유가 모두 이곳을 거쳐 세계로 나가죠. 이 길이 막히면 유가는 순식간에 폭등하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은 사라집니다.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지금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이란과의 분쟁이 조기에 봉합되는 경우입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면서 기술주 중심의 강한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김 대리에게는 가장 반가운 시나리오죠. 두 번째,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입니다. 높은 유가가 고착되면서 에너지주와 방산주가 단기 강세를 보이는 반면 시장 전체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지루한 횡보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시나리오입니다. 세 번째, 이란이 해협을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최악의 확전입니다. 이 경우 가치주든 기술주든 가리지 않고 시장 전체에서 현금 확보를 위한 대규모 투매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세 갈래 중 어디로 향할지 섣불리 베팅하는 건 위험합니다. 해협의 향방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기다리는 것, 지금은 그게 가장 현명한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주 반등 흐름에 올라타고 싶은 투자자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개별 종목을 직접 고르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브로드컴 하나가 터졌다고 해서 엔비디아도 같은 타이밍에 오른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가 ETF, 즉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ETF는 여러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아 한 번에 사는 방식입니다. 개별 종목 하나가 무너져도 나머지가 버텨주기 때문에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죠. 김 대리처럼 매일 시황을 들여다볼 여유가 없는 직장인 투자자에게 특히 잘 맞는 구조입니다. 미국 계좌를 가진 투자자라면 XLK를 눈여겨볼 만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 SP500 내 핵심 기술주들을 한데 묶은 대표 ETF입니다.
국내 계좌로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상위 10개 대형 기술주에 집중하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이 수익률과 변동성을 동시에 극대화해 줍니다. 반면 좀 더 안정적인 성향이라면 100개 종목으로 넓게 분산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이 개별 종목 충격을 완충해주는 선택지입니다. 어떤 ETF를 선택하든 지금 당장 전액을 한 번에 넣는 건 금물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거대한 변수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3분의 1씩 나눠서 시장의 방향성이 확인될 때마다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분할 매수. 지금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진입 방법입니다. 3월 5일의 다우 급락은 폭락이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구조적 특성과 브로드컴 실적이 맞물리며 만들어낸 시장의 자금 전환점이었죠. 뉴스 헤드라인의 숫자 하나에 흔들리기 전에 자금이 왜 움직이고 어디로 향하는지를 읽어내야 합니다. 호실적에 주가가 내리고 악재 속에 기술주가 버티는 장면들, 그 이면의 메시지를 포착하는 것이 진짜 투자의 시작입니다. 시장은 지금 호르무즈라는 거대한 변수 앞에 서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리스크를 관리하며 차분히 기다리는 것. 결국 투자의 승패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너머의 흐름을 잇는 통찰력에서 갈립니다.